예, 그럼 첫 번째 주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은 지난주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 소비자 물가가 중요했죠. 근데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일 월요일,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이 예상 대비 좀 저조한 면이 있긴 하지만 괜찮았었고요. 대만이 수출이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보통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쪽 경기에 대해서 설명력이 높다 보니까는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냐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폭우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녁부터 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던데 이제 좀 그런 좀 너무 많은 비 이런 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주식 관련해 가지고서 요거로 이제 가서 보면은 뭐 그 손해보험주들의 경우에 뭐 차량 관련해 가지고 피해 발생한 것들이 손해를 좀 높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인데, 2011년도가 비가 참 많이 내렸고 그때도 강남이 침수가 됐었죠. 당시에 합산해 가지고서 한 1,000억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1,000억이 그대로 증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도 우리가 뭐 태풍이나 수해 피해가 여름에 항상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피해에서 증분이 어느 정도냐인 건데, 뭐 어쨌든 1,000억이면 꽤 크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10년 지났으니까는 인플레도 있고 고급차, 외제차 이런 것도 소비가 늘어났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2,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가이던스 하향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승세들이 주식시장이 뭐 각국마다 놀라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 이름을 날렸었던 이 밈 주식들, 뭐 이제 뭐 배드베스나 아니면은 뭐 AMC나 뭐 등등등등의 주식들도 급등을 보였었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9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뭐 그 ECI가 이미 나온 입장에서 단위 노동 비용 지난 분기께 크게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상 대비해서 더 높게 나와서 이제 임금에 관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높은 게 워닝 사인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고요. 전일 엔비디아 이어서 마이크론도 이날에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제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뭐 반인 반신이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수요가 특수하게 있어요. 굉장히 팬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분석가이신데, 계속 주가 빠질 때에도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커머더티, 최근에 좀 빠졌는데 커머더티 비중을 늘려라 라고 의견을 바꾼 보고서가 이날 나왔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콜라노비치는 커머더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커머더티를, 그러니까 자산군 중에 커머디티를 1등으로 좋아하고 주식을 2등으로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 주가는 좀 오르는데 커머디티는 좀 빠지니까 아마 이렇게 약간 갈아타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30년물 이날 뜻밖의 좀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채 쪽에서요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투매 비슷한 게 뭔가 나온 것이죠. 뭐 말들이 있는데 누가 던졌냐 이런 거는 뭐 곧 있으면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영국이 최근에 인플레가 굉장히 높게 장기간 갈 수 있다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중앙은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 인플레이션 타겟팅 지금 언감생심인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게. 그래서 2%로 타겟팅을 하지 말고 더 높여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는 기준을 높이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한 번씩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타겟팅을 2%로 하지? 도대체 무슨 논리적 배경으로인데, 사실 되게 논리적 배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길지도 또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92년도에 인플레이션 타겟을 정한 이후로 사실상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리테일 뭐 프라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컨슈머 프라이스로 할 거냐, 요런 기준의 차이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었지 사실상은 계속 이제 2%로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뭐 2% 혹은 2% 조금 안 되게 인플레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이게 명문화된 것은 2012년도 벤 버냉키 때입니다. 2%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갔죠. 뭐냐면
우리가 2% 목표인데 1점 몇 프로로 계속 이제 2%를 하회해서 몇 년이 지나가면 요 발생했던 요 구간만큼의 인플레 우리 목표한 거의 손실분을 이거는 오버슈팅 시켜서 충족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어 1.5%가 전에 1년간 됐다. 그럼 나 2%에서 0.5가 부족하니 다음에는 2.5%가 돼도 평균 해보면 이거는 이제 2%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20년도 그때 8월 달에 얘기가 됐습니다. 뭐 AIT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평균 물가 목표제. 요게 지금은 연준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준은 중간은 2%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긴 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직전입니다. 2020년 2월 뭐 직전은 아니죠. 코로나로 더 엄밀히 말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0년 2월에 라일 브레인하드 아주 익숙한 이름이시죠. 요 이제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의 2% 타겟팅 목표에서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인플레가 높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2% 물가 안정 목표 2%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뭐 여튼 그래가지고서요. 요 목표를 만약에 영란은행이 바꾸게 되면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 이에 따른 우려가 더 클까? 아니면 목표를 높여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타이트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플레 목표가 예를 들어 3%다. 옛날 같으면은 3%까지 물가가 내려와도, 그냥 이제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은 안 되지만 물가가 내려와서 좀 내려오면은 뭐 3%까지 내려와도 야 우리 목표는 2%니까는 계속해서 긴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 목표를 3%로 올리면은 뭐 3%로 오면 야 긴축 멈춰야 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론 비리기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추가로 안 올려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클지는 시장이 판단을 내려주겠죠. 그렇죠? 여튼 그래서 이날은 좀 금리도 뛰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도 좀 내리고요. 10일 수요일로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물가가 다 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와서 일단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좋게 나왔죠. 그 사이에 또 호재도 들려왔던 게 대만 관련해가지고서 중국이 우리 이제 훈련을 종료한다라고 하고서 이제 더 이상의 뭐 그런 과도한 폭격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도 낮게 나왔고 당연히 가장 높았던 전월 대비로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플레가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헤드라인도 낮게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유가가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죠. 원유. 근데 원유하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그 곡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좀 낮아져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이중의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는데 제가 이거 전날에 그때 그 한국경제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헤드라인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 같고 근원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어떤 논리에서 나온 거였었냐 하면 6월달 당시에 이번에 7월께 나온 거죠. 6월달 당시에 물가가 나올 때에 그때가 1.3%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그때 요 요인들을 분해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 0.65%였고 나머지 다 합친 것들이 0.65% 기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0.65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만약 0.65만큼이 그대로 내린다. 마이너스 0.65가 된다. 해버리면 나머지들 플러스 0.65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제 상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월 대비 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가가 빠르게 빠져내려왔다. 그러면은 0.2라는 것보다 0이거나 소폭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였고, 근데 근원의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볼 땐 중고차나 이런 것도 별로 내리는 기미가 안 보였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이 한 0.5 그 이상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는 근원 쪽도 내려왔는데 그 요소들을 보니까는 몇몇 요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항공료 같은 경우에 크게 내렸죠. 뭐 7%인가 8%인가 내렸고 그 다음에 호텔 숙박료, 그리고 중고차,
그 다음에 뭐 저가 요금제 만들려고 했던 통신비, 요런 요인들이 합쳐놓고 보면은 요 하방 서프라이즈, 요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코어까지도 이제 어쨌든 내려와 버리다 보니까는, 야, 이게 뭐 이제 진짜 인플레는 완전히 잡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증시는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 화끈하게 이제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또, 바탕이 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9월 달에 대해 가지고서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75bp 인상에 대해서 더 크게 사람들이 봤다면, 이제는 50bp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 더 크게 보는 식으로 이제 그 역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막 이 정도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면 금리 인상이 7대3으로 원래 75가 7이었고 50이 3이었으면 정반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왜 아직까지 55대 45지? 뭐 이제 요런 건데, 여전히 그러니까 75에 대한 생각들이 꽤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 이런 심리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치지 않냐,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특정 요소들에 좀 집중된 것 같다.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소위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그런 항목들이 마이너스를 좀 주도해가지고,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고용이나 임금 데이터 보면은 또, 이건 또 되게 뜨거웠는데 얘는 왜 이렇게 차갑게 나왔지?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75bp를 기존에 강하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제 고용 데이터가 뜨겁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50bp 주장론자들이, 야, 저거 한 달치 나온 고용 갖고 왜 저래? 이랬다면, 이번에는 인플레가 좀 낮게 나오니까 75 주장한 사람이, 야, 이거 한 달 좀 낮게 나온 인플레 갖고 뭐라 그래? 그러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함부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한 번씩 돌려받았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리고는 이제 뭐 연준에서 GDP 나우를 발표를 하듯이 클리블랜드 이제 지역 연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도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많이 틀려요. 이번에도 원래 0.2 후반 정도 MOM으로 증가를 최종으로 봤었는데 사폭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틀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뭐 이거 얘기들을 요즘에 하도 또 많이들 하시길래 예,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CPI 나우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클리브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이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보시면은 이제 8월 달은 어떻게 보냐면 전월 대비해서 0.19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코어 이제 근원 CPI는 0.48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봤었을 때에는 에너지 가격이 그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저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인플레 피크아웃이 아니야, 다시 그 전에 나왔던 9.1을 넘어설 거야 라고 하려면 8월달 평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봐선 난망하죠. 오늘 지금 이란 이슈랑 중국 수요 이슈까지 터져서 유가가 5%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난망하고, 어쨌든 지금 기준은 마이너스 5%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플레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빠르게 힘을 얻으면서 어떤 쪽에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왔냐면, 70년대 인플레가 상당히 높았을 때 보면 인플레가 피크를 치면은 보통 주가 최저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인플레가 70년대에 높게 나왔던 적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를 눈여겨봅니다.
다시 인플레가 몇십 년 만에 살아난 경우 이때가 제일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 69년 12월에 CPI가 6.2%로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 최저점은 그 뒤에도 더 빠집니다. 그래서 70년 6월이 최저점이었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좀 다르게 나와요. 두 번째 이제 인플레가 확 나왔을 때에는 이게 74년 12월 달에 CPI가 12.34%로 최고점을 찍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주가 최저점이 그보다 훨씬 빠른 74년 9월에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폴 볼커가 잡겠다라고 쥐잡듯이 잡을 때 이때는 80년 4월에 CPI가 14.76으로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최저점은 거의 그와 흡사한 3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플레가 고점이 지나면 주가도 최저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뭐 구간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내보면은 거의 뭐 사실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좀 디테일은 다를 수 있고 또 네, 상황마다 다르긴 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은 요것만 딱 놓고 봤었을 때에는 요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1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이제 생산자 물가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물가 쪽에 보시던 이쪽에 우려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숫자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력한 주가 상승은 다 사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이제 고용은 조금 또 미심쩍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신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속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과거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그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날 오펙 플러스 월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10만 배럴만 늘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고서 나온 거를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왜 그 정도만 작게 이제 증산하겠다라고 얘기했냐 보니까는 공급 초과 상황이 될 걸로 본다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더 이상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게 됐구나.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쪽에서 조금 업계에서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과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플러스. 요 단어가 나오고서는 보통은 감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펙에서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살짝 이제 감산의 가능성을 풍기는 그런 내용을 일단은 양념으로 넣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냐면 2019년도 12월 달에 요게 이제 월간 보고서인데요. 요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 수개월 동안에 2020년 초에 원유 시장에서 엄청난 그런 이제 잉여분 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9년 12월 달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50만 배를 늘리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때 당시에도 이제 서플러스란 단어를 이제 좀 쓰면서 그 뒤에 감산 늘리는 걸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서플러스란 단어가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10일 금요일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서 사면, 복권 이런 게 나왔죠.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이었습니다. 형기는 이미 7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이제 사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복권 이게 그렇게까지 삼성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중요할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빨간 줄이 가 있으면은 취업 제한이 있어요. 삼성에. 그래서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있는데 복권이 된 순간 빨간 줄이 없어지고 취업 제한이 풀리는 거죠. 이제 삼성에서 공식적인 직책들을 다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삼성은 삼성생명을 비롯해가지고 금융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물산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금융사는 윤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뭐 횡령, 배임 이런 거를 했다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대주주로서 그 많은 부분이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를 지었던 경험, 이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를 비롯해서 제조, 그 다음에 생명을 비롯해서 금융 쪽을 다 지배를 이론상으로는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짤 수 있는 게 상당히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좀 이른 게, 왜냐하면 이재용은 재판이 두 건이었어요. 한 건은 이제 말사중고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받은 게 다 형기 종료가 된 거고, 복권 받은 거고, 그 다음에는 물산하고 모지기 합병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하나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실형을 선고받으면 요것도 이제 날아가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게임은 아니다. 다만 신동빈, 장세주, 강덕수 같은 이제 다른 기업인들도 사면을 시켜주는 걸로 봐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합병 관련한 재판에서 삼성 쪽에 이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혹은 이제 뭐 처벌이 있더라도 솜방망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생겨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뭐 2주에 나왔던 물가는 다 좋습니다. 미국 물가, 수입 물가도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엇갈리게 나왔어요. 일단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예상치, 그 다음 전월치보다 하락하는 5%가 나왔고,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깨고, 예상치나 전월치보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하원까지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고, 이러면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인플레 숫자들까지도 다 좋으면서 지난주는 아주 행복하게 주식이 한 주를 마무리를 했죠. 자, 이제 그 미국 그 국채시장 한번 살펴보면은요, 30년물에서 뜻밖의 대량 매도, 그리고 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기준 변경 우려로 장기물도 이제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물하고 차이가 여전히 40bp 이상, 40bp 내외 차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쪽에서는 완연하게 그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배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토록 이제 채권 시장이 침체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금리 역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 요게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로 보시면은 장단기 2년 10년 금리 차하고 요 회색금융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던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주 얕게 오는 거, 아주 얕게 오는, 그리고 잠깐 오는, 이런 거는 뭐 10bp도 안 나기도 하고요. 많이 나도 20bp가 안 나요. 장단기 금리 격차가. 그런 경우에는 리세션이 안 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40bp가 깊게, 40bp 같이 깊게 해가지고 몇 달간 왔었을 때에는, 요때도 보시면은 리세션이 왔죠. 요때도 보시면 리세션이 왔고, 요때도 보시면 왔고, 요때도 왔고, 요때도 왔고, 이때도 왔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이제 뭐 여기는 그만큼 안 깊어요. 그 금융위기 때는 생각보다도요. 예외가 요때입니다.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거. 그래서 사실 지난 이게 9번, 10번 정도 사례 중에서 한 번 정도만의 예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채권 시장이 보내는 침체 신호는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미국의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살짝 내렸습니다. 2.28에서 2.27로.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오펙에서 서플러스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오늘은 이란 이슈하고 중국 수요 이슈로 5%씩 크게 빠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오펙에서 언제 우리 다시 증산 안 하고 감산할게요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도록 얘네 입장에선 깜빡이를 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공급망 쪽이나 뭐 단기자금 시장 이런 쪽에서는 그 다음에 코로나 별게 없었고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돈 들어오고 나간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진국 쪽은 그 전주에는 빠졌는데 이번 주는 또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왔죠. 80억 달러 정도 크게 들어왔고, 반면에 신흥 쪽은 이제는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흥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로는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이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선진 쪽, 뭐 굳이 보자면 선진으로 좀 몰리나? 아니면은 선진도 사실 매주 지금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예요. 그래서, 펀드 플로우 자체에서는 뭐, 어떤 그런 거를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직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 미국 GDP 나우 같은 경우에 원래 2.1로 시작해서 1.4 떨어졌다가 2.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 세부 요인들을 보시면 결국엔 소비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예상 2.1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각 기여하는 기여도를 나타낸 건데, 기여도 예상분이죠. 보시면은 뭐 그 다른 수치들은 생각보다 변동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결국 소비예요. 소비가 2.1% 처음에 예상할 때 GDP 2.1% 늘어요 할 때 소비가요 거기서 1.68 플러스를 이제 기여를 할 거예요 했다가 1.3으로 훅 낮아지거든요. 이때는 다시 생각해보니 소비가 경제지표로 보니 1밖에 기여를 못할 것 같아요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2.5로 올라올 때는 아니 다시 우리가 해보니 경제 데이터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해보니 1.83을 기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모든 건 소비에 관한 겁니다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 걸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번 주에는 두 번의 리비전이 있습니다. 화요일에 주택 데이터, 산업 데이터 나오는 거. 그 다음 수요일에는 소매 판매, 재고.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비에 관한 거니까요. 다음으로 팩트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는 자료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목요일에 내고 금요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업데이트 9월 2일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보는 자료는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고, 뭐 거의 근데 실적 시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거의 그대로의 지난주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별건 없고 이제 9월 달에 업데이트 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번에 이제 목요일에 그 여기 자료가 나올 때는 2분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서 6.7% 성장이더라. 그런데 에너지 섹터가 이익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고 보면 나머지 섹터의 총합은 3.7%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임밸런스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실적 시즌을 해보니까 연준이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되게 빨리 올리고 긴축을 빠르게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생각보다 더 선방하는 것 같아라고들 또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저도 이제 뭐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가 점심 식사하는데 뭐 이제 채권하는 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그분의 논리는 혹시 이거 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22년 3월 달에 25bp, 5월에 50bp, 6월에 75, 7월에 75로 올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늘어난 이자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게 된 거는 최근 한두 달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겁 때문에 자산시장에 좀 빠진 건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내 소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수준 정도는 상당히 아직은 제한적인 거 아니냐. 해서 이게 마치 권투 선수들 보면은 뭐 펀치 피로가 누적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으면서. 그렇듯이 데미지가 이게 누적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이 누적된 데미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제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나타내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아주 보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25bp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누적이라는 게 원래 올리기 전 수준에서 금리를 올려 나갔다. 그러면은 그게 매월 이제 내가 내는 이자 비용이 누적이 추가 증분으로 되는 게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3월에 25 올렸고 4월에는 없었고 5월에 이제 50bp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75bp가 누적으로는 올라간 게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3월에 내가 이자 비용을 추가로 25bp 더 냈고 4월에도 25bp 더 냈고 5월에도 5월엔 75bp 더 냈으니 누적하면 12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725 정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대충 한 17년 6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작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난 정도까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해 나가던 시기에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경제 망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올렸던 그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하면 그게 18년 12월이거든요. 이때까지 누적적으로 이자 비용 증분이 발생한 거를 해보면 3,45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450을 만약에 지금에 놓고 보면 그게 언제쯤이 될까 하면 23년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거 가정은요. 9월에 75, 그 다음에 11월 회의에 25, 12월에 남은 두 회에 25, 그 다음에 1월에 25 또 추가로 하고 3월에 25 해서 400까지 해가지고 지금 연준이 말하는 이제 400이 보통 내년 상반기까지잖아요. 프론트 로딩 한다 했으니까 요렇게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요 숫자들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뭐 얘를 이제 뭐 300이 아니라 275로 50bp 인상으로 놔도 되는데 요 숫자 그 개월 수가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예. 여튼 뭐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위기 때는 어땠냐라고 하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이거든요. 요때까지 딱 400을 올리는 거예요. 400을 올린 거고 누적으로는 4,825. 그럼 요거 가져와 보면 그 시기는 한 23년 8월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빠르면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에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과거 제일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타이트닝 사이클을 보면은 대충 그쯤에서 니들이 손 들던데?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한 건 언제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보게 되면 19년도 7월이었어요. 이때까지 누적적으로 늘어난 이자 비용은 5천 정도인데 요 시기가 보면은 이제 23년 8월 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보시게 되면 2007년 9월 달에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이게 누적이 많이 됐죠. 만 정도가 됐는데 뭐 그 요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요 시기가 이제 뭐 제가 지금 그 키보드가 지금 목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이 지금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만약에 이제 이때랑 비슷하게로 보게 되면은 대천 내년 하반기 아까 24년도 하반기죠. 24년도 하반기 뭐 금리 인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준에서 말하듯이 내년에 벌써 그 인하 기대하지 마라. 뭐 요 두 개 사이지 않겠어요, 보통. 네, 보통은 두 개를 평균 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요거는 이제 이상한 기준으로 뭘 하나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운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물 경기에 영향이 언제 되게 올 거냐 금리 인상이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을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로 본 게 아니냐. 반대로 지금 시장을 좋게 보는 입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금리가 올라간 영향을 과소평가를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총평을 해보면 이제는 인플레까지 피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를 나타내는 거에서 GDP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면은 뭐 86권간의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데이터들이 잘 나왔는데 제가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할 말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하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의 그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던 시그널들, 가령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는 거래대금을 계속 듭니다. 그런 기준에는 아직까지 충족되는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굳이 저도 이제 나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세워뒀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게임 양상이 좀 변한다고 바꾸게 되면, 그러다가 이 잘못하면은 혼돈 오고 난장판 되고 이제 거기서 길을 잃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굳이 벗어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가 돼버렸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하게 되면서, 월요일에 나온 것들 이제 주요한 거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의 요번에 고정자산 투자나 소매 판매 산업생산 데이터가 다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떻게 됐냐면, 아까 10시 좀 넘어가지고서 갑자기 MLF에서 10bp 인하한다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 요번에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버리니까는 뭐야, 좋은 거네 해갖고서 증시가 이때 선물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꺼림칙함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왜 인하하지? 안 좋나? 해보니까 30분 뒤에 이제 데이터 발표 나오는데 다 나쁜 거예요. 숫자들이 다 부진하게 모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생각보다 되게 나쁘구나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MLF 인하했으면 LPR도 인하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LPR 인하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양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보통 이런 양태를 보일 때는 시장이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왜 겁을 내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금리를 내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해서는 겁이 더 많은 상황 같아 보여요. 예, 그런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슈는 보게 되면 뭐 미국에서 의회, 하여튼 미국은 이제 제가 볼 때 선거철만 되면 앞으로 대만 활용할 것 같은데, 또 뭐 대만 갔다 그래가지고서 중국에서 멈췄던 훈련을 재개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거의 뭐 핵합의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 쪽이 막 많이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소매 판매입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에 이번에 이제 그 랠리가 있을 때 바닥에서 랠리가 나타났던 계기를 보면, 제일 바닥을 만든 거는 그날부터 유가가 빠졌어요. 6월 그날부터가, 유가가 딱 빠진 날부터가 최고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랠리가 힘을 딱 받기 시작을 한 거는 사실 이제 최근에 관심사들이 인플레도 있었지만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것도 컸잖아요. 근데 미국 소매 판매가 되게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침체 아니야. 야,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침체가 어떻게 오니? 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가 랠리가 힘을 많이 얻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소매 판매 데이터가 헤드라인도 좋고 코어도 좋아서 나무랄 데 없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이제 5개 T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실질 소비는 줄어든 것이다. 근데 그런 지 몇 달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인플레가 전월 대비 1%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소비하는 양이 그대로 똑같으면 내 소비도 1%가 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간에 그 가중치도 다르고 다 다른 게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인플레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게 되니까 명목으로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많아. 인플레이가 내려가게 돼버리면은 판매가 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명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미국의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명목하고 인플레 그 반영한 게 비슷하게 왔다가 실질이 최근 이게 계속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인플레가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플레가 제로 혹은 소폭의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소비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건가? 네.
그래서 소매 판매를 아마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에 대한 정리였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